근데 이번 반감기의 연준의 긴축을 비트코인이 만일 이겨낸다면 저는 결국엔 이겨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갖다 통해서 돈을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무척 제한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화폐인 비트코인과 인플레이션 화폐인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를 기준으로 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 기자입니다. 항상 비트코인의 전파를 갖다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반감기나 홍콩 ETF 승인 등의 호재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은 본래 변동성이 좀 강한 편이고요. 여기 화면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1,000 수준에서 $20,000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30%가 넘는 하락, 30%에 육박하는 하락이 6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트코인은 자산 가치를 갖다 저장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식되면서 점점 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게 완벽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시장에서 사고 파는 데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격은 상승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요인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변동 요인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이 일단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ETF가 나오면서 $74,000 수준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ETF가 나온다, 그리고 반감기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양적 완화가 아니라 긴축을 갖다가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호재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그 호재는 상당히 반영된 반면 최근에는 연준의 긴축이 도리어 장기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비트코인을 아직 안전자산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이라는 건 연준의 금리에 따라서 이 변동이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상승에 따라서 돈이 줄어들게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다른 자산과 같이 동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ETF 자금 유입도 최근 들어서 좀 둔화되었고, 그리고 홍콩의 자금 유입도 당초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쳐가지고, 요 세 가지가 악재로 작용해갖고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수용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건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가 사람들한테 점점 알려지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은 뭐냐면은 순간적인 재료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재료보다도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 가지고 투자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 게 예전에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기록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80%가 넘게 세 차례 하락을 했거든요. 요때의 내용이 뭐냐면은 두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한 번은 한국 정부도 같이 금지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을 갖다 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안 나오고 2021년에 $69,000 수준에서 비트코인이 22년까지 77%가 하락했거든요. 이때는 테라루나, FTX 파산,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 세 가지가 이렇게 겹쳐갖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갖다 갱신하고, 지금 어저께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56,500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23%가 하락한 건데요. 이 정도 하락은 늘상 있었던 것이고, 본질적 가치가 더 이렇게 확산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투자를 갖다가 새롭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몰빵을 하면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 굉장히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여력 있는 자금 번위에서 꾸준히 투자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갖다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현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기 업루트 컴퍼니 이장호 대표님께 부탁해서 자료를 한번 구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여주신 자료를 갖다 보면은 약세장에서 3년간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을 경우에, 약세장이란 건 지금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 수치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 크립토 윈터를 정해가지고 3년 뒤에 1500%, 2011년 시작했을 경우에요. 그리고 2014년부터 시작해서 8개월을 갖다가, 이때는 윈터가 이제 12개월이었죠. 요때는 1074%, 그리고 2018년에는 560%, 그리고 2022년에는 163%. 여기서 이분은 이제 크립토 윈터가 시작하는 날짜를 갖다가 그 MVRV라고 그 비트코인 시가총액과 그리고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뭐 다들 아시는 개념이고, 실현 시가총액은 그 마지막에 그 움직인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1보다 낮을 때를 갖다 크립토 윈터로 정의해가지고 그때부터 3년을 투자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윈터가 아니라 어느 시기에 시작하더라도 2년만 꾸준히 구매를 하면은 2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항상 올렸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적립식 구매를 통해 30% 수익률에 도달하기까지는 평균 7개월이 걸렸다,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건 적립식 투자라고 이렇게 권유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통계적인 그 데이터에 기반한 겁니다. 예. 이번 반감기 패턴은 과거 세 차례 반감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반감기만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반감기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그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그 비트코인의 특성,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경화로서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잘 늘지 않는 비트코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반감기는 그 예전과 다르게 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ETF가 있었고,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애초에 탄생할 때가 2009년에 그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갖다가 시중에 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실상 실질적인 연준의 긴축 정책은 이번에 처음 겪었던 거거든요. 연준의 긴축 정책을 겪으면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 때는 통화 정책에 따른 어떤 하락은 없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새로 겪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예전의 반감기하고 단순 비교라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이번 반감기에 그 연준의 긴축을 비트코인이 만일 이겨낸다면 저는 결국엔 이겨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긴축을 갖다 통해서 그 돈을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무척 제한적인 거고, 연준의 통화는 항상 그 사이클상으로 긴축과 완화를 반복해왔지만 장기적으로는 팽창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화폐인 비트코인과 인플레이션 화폐인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를 기준으로 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했든지 지금 2023년에 3.125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반감기를 하면서 이제 3.125개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4년 동안 비트코인이 3.125%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기존의 이번 반감기 전까지 요 표에 보면은 93.75% 완료 비중의 비트코인이 나왔었거든요.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그 비트코인이 그 반감기에서 줄어드는 양 자체가 적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에 공급 축소 효과가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 분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의미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 3.125를 73.75로 나누면 3.33%가 됩니다.
이 3.33%라는 건 뭐냐면 반감기가 4년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 기존 공급량 대비 3.33%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간 1%도 안 되는 비율로 비트코인이 신규 공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기존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 비율이. 이걸 갖다가 그 저량 대비 유량의 희소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화폐로서 작용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금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수요가 늘어가지고 가격이 올랐을 때 신규 공급이 늘면 안 돼요. 신규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예컨대 가격이 5% 늘었는데 올랐는데 신규 공급이 10%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더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총량 대비 신규 공급량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연간 1%가 됐다는 거는 그 평균 1, 2%인 기존 금의 신규 공급량 비율보다 엄청나게 낮은 것입니다. 금이 2040년 이후에 그 2%를 넘긴 적은 없어도 항상 1점 몇 프로 수준은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연간 1%가 안 되는 4년간 3.33%가 되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는 그 희소성 기준으로 금이 비트코인을 갖다 압도하게 되는 그런 최초의 그 역사적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가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강한 것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연준의 경제 통계를 나타내는 프레드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게 연준 스스로가 만들어낸 달러의 구매력입니다. 달러의 구매력이 왼쪽 보면은 여기 1000에서 지금 제로로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달러 공급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71년도에 닉슨의 금태환 정지 전에는 그 1000억 달러가 안 되던 게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게 여기가 2008년에 급격하게 늘어났었죠. 예. 급격하게 늘어났던 게 줄이지를 갖다 못하고 여기서 긴축을 갖다가 들어가려고 하다 긴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가지고 이게 4조 달러까지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지금 조금 줄어든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은 지금 아무튼 달러는 이렇게 하염없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염없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비트코인은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죠. 줄어들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떠놓는 누가 폰지냐 이런 거거든요. 미국의 부채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미국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 곧바로 그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발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가 달러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의 공급 곡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이렇게 공급이 제한돼 있고 달러의 공급량은 무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안전한 지표다. 이런 내용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반감기에도 지난 사이클처럼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번 후퇴는 일시적 후퇴고요. 그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상승할 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은 긴축 정책을 해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다시 금리를 갖다 낮출 명분을 찾고 돈을 더 풀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 폰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최근 들어와서는 100일에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1년에 내야 되는 그 이자만 지금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 정부가 이걸 갖다 과연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엔화 환율이 신문 지상에 자주 나오죠. 근데 그게 양쪽 국가가 서로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엔화를 갖다가 그 환율 절하를 막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본 정부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이 GDP의 260%예요.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빚을 갚고 이자를 내는 데 쓰고 있는데 거기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일본 정부의 재정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달러를 갖다 시장에 팔아서 이 엔화를 사야지 엔화를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났어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은 350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 투여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갖다가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미국 정부도 채권을 갖다 시장에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고 채권 수요처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그 각국 정부가 그 열심히 그 막기 위해서 하고 있고 시장을 달래고 있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겁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는 그 비뒤에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 부채 위에 지금 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부채 위에 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상황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앞에는 늑대, 뒤에는 호랑이 이런 형국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를 갖다 올리거나 해서 나오는 리스크는 뭐냐면 재정 리스크. 금리를 낮추게 됐을 경우는 물가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부는 일단 편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그래갖고 현재 돼 있는 위기를 뒤로 미루는 그런 선택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모든 자산이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시장 혼란을 이야기해서 왜냐면 거품이 계속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트코인은 거기서 새롭게 본질을 찾아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할 때 어떤 지표를 보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인 저축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거에 그 논리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 MVRB라는 지표들을 그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MVRB가 뭐냐면 크립토콘트에서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코인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의 그 실현 시가총액, 리얼라이즈드 캡이라고 해가지고 온체인상의 마지막 이동된 가격들을 다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나눈 값이 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이 과거의 경우를 봤을 때 이게 1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실현 시가총액이 더 클 경우 시가총액보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평가된 것이고 그리고 3.7 이상일 경우 3.7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거래된 가격보다 시가총액이 3.7배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이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경우에 과거엔 고점이었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파는 게 그 일반적으로 매매는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